화월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씨집 세 형제가 유산을 나누던 날이었습니다. 형들은 망설임 없이 좋은 논부터 집어들었지요. 물길이 좋은 동쪽 논, 땅이 기름진 서쪽 논. 그리고 막내에게 남긴 것은 단 3가지. 낡은 집, 척박한 땅, 그리고 마른 우물 하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이는 말수가 적고 눈이 유난히 깊은 며느리였습니다. 형들은 말했습니다. 저 우물은 구멍일 뿐이다. 네가 가져라. 그런데요. 그 쓸모없다던 우물이 논 내마지기보다 더 큰 재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변화가 그 며느리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지요.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마을에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가문의 주인은 욕심만큼은 대감마님 못지않았지만 그 능력은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이 집주인 박성만은 진사로 논 몇마지기 가진 것을 대단한 재산인 양 여기며 늘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그 말과는 달리 박진사가 손댄 일은 늘 끝이 미끄러웠어요. 논을 늘리면 물길이 따라주지 않았고 소를 늘리면 볏집이 모자랐으며 사람을 부리면 마음이 떠났습니다. 욕심은 컸으나 끝내 그 욕심을 감당할 힘은 부족했던 사내였죠. 그에게는 3 아들이 있었어요. 장남 박재석, 2살 터울의 차남 박재윤, 그리고 한참 뒤에 늦둥이로 태어난 막내 박재현이었습니다. 봄날 아침이면 박성만은 2 큰 아들을 데리고 논뚝길을 걸었어요. 저 논도 우리 것이 되어야 하고 저 밭도 차지해야 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했죠. 물길을 먼저 차지하라. 남보다 앞서 움직여라. 그런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장남 재석과 차남 재유는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 들과 논을 오가며 자랐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말을 배우고 남보다 먼저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익히며 컸죠. 아버지의 욕심과 조급함은 그대로 2 아들에게 물려졌어요. 장남인 재석은 아비에게 늘 장자는 집안을 짊어질 사람이니 먼저 가져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재석의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재석은 자라면서 늘 먼저 손을 뻗었고 무엇이든 자기 몫부터 챙겼습니다. 차남인 재유는 재석과 늘 함께 아비를 따랐으나 아비가 장자를 우선시하는 것을 느끼고는 자신의 것은 자신이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에게 지기 싫어 항상 셈을 해가며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형제는 자라면서도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누가 먼저 받을 것인가를 다투었습니다. 그 시각 집안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따끈한 아궁이 앞에 앉은 어머니 김씨 부인은 조용히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아직 어린 막내 재현이 졸린 눈을 비비며 앉아 있었죠. 둘째와 10살은 차이가 나는 막둥이에 형들이 어디 갔냐는 물음에 김씨는 그저 아버지를 따라갔다며 다독이며 자신의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평생을 가부장적인 남편 밑에서 살아온 여인이었어요. 싫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순종적인 성품이었죠. 남편이 무슨 일을 도모하든 말없이 따랐고 아들들이 다투어도 중재하지 못했어요.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여인의 도리라 배웠고 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막내 재현은 이런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어요. 형들이 아버지를 따라 밖으로 나가 있을 때 재현은 늘 집에 남아 어머니 옆에 있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법 대신 참는 법을 배웠고 앞서기보다는 물러서는 법을 먼저 익혔죠. 그 성정은 그대로 자라 순하고 욕심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3형제는 모두 장성했습니다. 장남 재석은 32, 차남 재유는 28, 막내 재현은 20이 되었어요. 그새 각자 가정을 꾸린 형제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여인들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장남 재석의 아내 이 씨는 욕심은 있으나 머리는 없는 인물로 재석의 욕심에 죽이 잘 맞는 인물이었죠. 차남 재윤의 아내 최 씨는 실속과 계산을 중시하는 것이 남편과 딱이었습니다. 종종 남편의 잔꾀를 부추기기도 했지요. 막내 재연의 아내 한연화는 남편처럼 조용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강단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재석과 재윤은 아버지를 닮아 욕심이 많고 성질이 급했어요. 두 사람은 틈만 나면 서로 몫을 따지며 다투었죠. 장남은 자신이 첫째이니 당연히 큰 논을 받아야 한다 했고, 차남은 자기라고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반면 재현은 형들이 다투어도 끼어들지 않았고 자신의 몫을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그해 가을, 박진사는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갑자기 찾아온 죽음이었어요. 유언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눈을 감았죠.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형제 부부들은 유산을 둘러싸고 모였습니다. 박진사가 남긴 재산이라 해봐야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비옥한 논 3마지기, 조금 못한 논 2마지기, 그리고 대대로 살아온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전부였죠. 장남 재석은 아내 이 씨와 얘기했던 대로 물길 좋은 동쪽의 논 2마지기를 받겠다 했어요. 차남 재윤은 서쪽의 비옥한 논 1마지기와 남쪽 논 1마지기를 받겠다 했습니다. 아내 최 씨가 비옥한 곳에서의 수확이 좋을 거라며 부추긴 점도 있었죠. 두 형은 서로 눈치를 보며 좋은 논부터 재빨리 차지했습니다. 형들 부부가 물길이 좋은 곳, 땅이 기름진 곳을 먼저 집어가는 그 모습은 영락없이 아버지의 욕심을 닮아 있었죠. 그렇게 논 4마지기가 두 형제 내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것은 물길도 좋지 않은 척박한 논 1마지기와 낡은 집, 그리고 오랫동안 물이 말라버린 우물뿐이었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재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새 터를 잡아 집을 짓겠으니 이 낡은 집은 동생이 잘 지키라고요. 둘째 형 재윤도 거들었죠. 우물도 함께 받으라고. 저것도 본디 이 집 것이 아니었느냐고요. 두 형의 말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우물은 이미 몇십 년 동안 마른 채로 방치된 것이었거든요. 삼형제는 그 우물이 물에 차 있는 것을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잊혀진 쓸모없는 구멍에 불과했죠. 이 씨와 최 씨는 막내 도련님이 별말 없이 볼품없는 유산을 받는 꼴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며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실망하고 서운해할 표정을 기대했죠. 하지만 연하는 남편의 결정에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연한 태도였습니다. 기대한 것과 다른 모습을 보고 잠시 의아했지만 둘은 금세 관심을 거두고 각자 챙긴 유산에 만족하며 남편의 거취로 갔습니다. 장남 부부는 유산으로 받은 논 근처에 새 터를 잡아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차남 부부도 자신의 논 옆에 집터를 보며 목수를 불렀어요. 재석의 아내 이 씨 부인과 재윤의 아내 최 씨 부인은 저마다 새 집이 더 크고 좋아야 한다며 남편을 부추겼습니다. 두 형제는 저마다 자신이 더 나은 것을 차지했다며 으스댔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시샘했습니다. 재석은 재윤이 서쪽 논을 가진 것이 못내 아쉬웠고 재윤은 형이 동쪽 물길을 차지한 것이 탐났습니다. 낡은 집에는 노쇠한 어머니 김 씨와 막내 재연 내외만 남았습니다. 새로 집을 지어야 하느라 어머님을 모시지 못한다며 익숙한 집에 남으시는 게 어머님께 좋을 거라는 두 형제들의 뜻이었죠. 형제들의 어미인 김씨 부인은 유산 분배가 불공평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큰 아들들 앞에서도 한 번도 자신의 뜻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었죠. 저녁상을 받으며 김 씨는 막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했어요. 형들이 좋은 것을 다 가져갔고 이 늙은이 때문에 너희마저 이 낡은 집에 머물게 되었다고요. 연하는 시어머니께 그런 말씀 마시라 했습니다. 자신은 이 집이 좋고 어머님과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곳이라고요.
재현은 연화의 옆에서 조용히 아내에게 고마워하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현의 아내인 연화는 고만고만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명망 높은 직관이었던 것이죠. 연화의 아버지는 집터를 보고 무덤자리를 잡고 우물자리를 찾는 일로 사방의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연화는 늘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그 일을 지켜봤어요. 흙을 손으로 비벼보고 색을 살피는 아버지의 모습, 땅에 귀를 대고 물소리를 듣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죠. 물은 항상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때로는 깊이 숨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막혀 있기도 한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 흔적을 읽어내는 눈이라고도 말했었습니다. 연화는 이렇게 아버지 곁에서 흙의 결을 보는 법, 물의 냄새를 맡는 법, 땅의 숨을 느끼는 법을 익혔죠. 비록 여자의 몸이라 직관으로서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눈과 손끝만큼은 아버지 못지않게 예리했습니다. 유산을 나눈 며칠 뒤 연화는 마당 한 구석에 방치된 우물을 보았습니다. 그 우물은 몇십 년 동안 말라 있었고 도저히 쓸모가 없다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했어요. 재현도 아내에게 저 우물은 이미 오래전에 마른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쉽게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우물가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물벽의 돌을 만져보고 바닥의 흙을 살펴봤어요. 한쪽 벽은 유난히 축축했고 돌 색깔도 달랐죠. 연화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우물은 죽은 게 아닙니다. 재현은 아내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연화의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조금씩 우물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물이 마른 지 10수년이 지났는데 이제사 돌본다 한들 헛수고라고 비웃었죠. 한편 형들은 새 집을 짓느라 분주했고 낡은 집에는 재현 내외와 노모만이 남아 조용히 살았습니다. 저녁 하얀 쌀밥과 따끈한 된장국, 나물 몇 개와 김치가 올라간 작은 밥상 앞에 셋이 둘러앉았어요. 김씨는 여전히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괜찮다 말해주었지만 좋은 땅도 받지 못하고 낡은 집과 척박한 땅만을 물려받은 막내네애를 보면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큰아들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한 자신이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뜰히 챙기는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재현은 형들이 짓는 새집 소식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연화는 어둠 속에서도 우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물을 살려볼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배운 대로 하나씩 돌을 걷어내고 막힌 곳을 찾아내리라 마음먹었어요. 연화는 믿고 있었습니다. 땅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물은 반드시 답을 준다는 것을요. 이 우물이 다시 살아난다면 다른 돈들보다도 더 귀해질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낡은 기와지붕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의 마른 우물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옆에선 한 여인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연화는 본격적으로 우물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일찍 일어나 우물가에 앉아 안을 들여다보고 돌 하나하나를 만져보며 물길의 흔적을 찾았어요. 남편 재현은 처음엔 말렸지만 아내의 완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죠. 연화는 우물벽을 따라 손을 짚어가며 축축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서 희미한 물기가 느껴졌어요. 돌틈 사이로 스며드는 습기, 다른 곳과는 다른 흙의 색깔.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물의 흔적이었습니다. 연화는 우물 안으로 들어가 직접 돌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무너져 내린 돌들이 물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방치되는 동안 우물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고 그 돌무더기가 밑에서 올라오는 물줄기를
가로막은 것이었죠. 연하는 직접 손으로 하나씩 천천히 돌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아름도 넘는 큰 돌부터 주먹만한 작은 돌까지. 재현이 밧줄을 잡고 돌을 끌어올렸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돌을 치웠습니다. 그런 연하와 재현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헛수고라 여겼어요. 어느 날 아침, 우물가를 지나던 동네 아낙이 말했습니다. 저 댕며느리가 참 기특하기도 하지만 참 안타까워. 그 고생을 해봤자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텐데 말이야. 옆에 있던 다른 아낙도 맞장구를 쳤어요. 수십 년 동안 바짝 말라있던 우물인데 돌 몇 개 치운다고 물이 나오면 애저녁에 나왔겠지. 하지만 연하는 누가 뭐라 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추운 겨울이 왔지만 연하는 날이 풀리는 대로 우물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손등이 트고 손톱이 갈라져도 포기하지 않았죠. 김씨 부인은 며느리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원통하면 저리 마른 우물에 매달리는가 싶었어요. 하지만 연하의 눈빛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연하가 우물을 파기 시작한 지 5달째 되던 때였어요. 우물 바닥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 한쪽에서 연하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죠. 축축하게 젖은 흙 위로 미세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물주기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 돌무더기 밑으로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연하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의 돌들을 더 걷어냈습니다. 그러나 물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스며나오기 시작했어요. 재현은 아내가 올라오자마자 물이 보이느냐 물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아직 미약하지만 분명 물이 살아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물줄기가 트일 겁니다. 재현은 연하의 말에 기뻐하며 그동안 고생해온 연하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무렵 마을에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비가 와야 할 시기에 비가 오지 않았고 모내기철이 되었는데도 하늘은 맑기만 했습니다. 농부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만 쳐다봤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었어요. 마을의 개울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논에 물을 대야 하는데 물이 부족했죠. 사람들은 서로 물길을 차지하려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다툰 것은 재석과 재윤 형제였습니다. 동쪽 논을 가진 재석은 물길의 상류에 있었어요. 그는 자기 논에 먼저 물을 대고 나서야 아래로 흘려보냈습니다. 서쪽과 남쪽 논을 가진 재윤은 형이 물을 너무 많이 쓴다며 화를 냈죠. 가뭄이 한창인 어느 날 밤, 재윤은 몰래 물길에 두글 손봤습니다. 형의 논으로 가는 물길을 좁히고 자기 논 쪽으로 물이 더 많이 가도록 한 것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이를 발견한 재석은 크게 노했습니다. 재석은 즉시 동생을 찾아가 따졌어요. 누가 감히 내 물길을 막았느냐고, 이것이 동생이 할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윤은 오히려 맞받아쳤죠. 형님이야 물을 독차지하시지 않았느냐고, 자기 논에도 물이 필요하다고요. 둘은 논둑에 마주서서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렸지만 형제의 다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재석은 그날로 돌아가 둑을 다시 쌓았고 재윤은 또다시 물길을 틀었습니다. 이틀 뒤 급기야 재석이 삽을 들고 재윤의 논둑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재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삽을 들고 형의 논둑을 파헤쳤죠. 둑이 무너지면서 물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논이 아닌 길바닥으로, 쓸모없는 웅덩이로 물이 빠져나갔어요. 마을 이장이 달려와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형제가 무엇하는 짓이냐며 둘 다 농사를 망칠 거라 형제를 뜯어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칠간의 다툼으로 논둑 여기저기가 허물어졌고
물길은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계속된 가뭄에 개울물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비옥하던 두 형제의 노는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제대로 차지 않은 논에는 모가 힘없이 시들었어요. 질퍽하던 진흙은 바싹 말라 갈라지고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재석과 재윤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그들의 아내 이씨와 최씨도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이씨는 최씨네가 물을 훔쳐갔다 했고 최씨는 이씨네가 욕심을 부렸다 했어요. 올케들의 사이도 가뭄의 논바닥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재현의 척박한 논은 애초에 물길이 좋지 않아 피해가 덜했어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작물을 심었고 연화가 조금씩 우물물을 길어다 대주기도 했습니다. 풍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형들보다는 나은 형편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박씨 집안 형제들 좀 보게나. 좋은 논을 받아놓고도 욕심 때문에 죄다 망쳐놨네 그려. 막내가 받은 척박한 땅이 더 나았구먼. 그의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가뭄은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목이 빠져라 하늘만 바라봤어요. 마을의 공동우물도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레박을 내려도 물이 아니라 땅에 닿는 소리만 들렸어요. 물은 점점 줄어들어 식수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구름이 몰려오더니 짧은 비가 내렸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한 시즌 정도 내리다 그쳤죠. 바짝 마른 땅을 적셔 농사를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비였어요.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소용이 없다고 하늘도 무심하다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재현의 집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짧은 비가 지난 후에 한밤중이었어요. 연아는 우물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돌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아는 재빨리 일어나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소리를 따라 어둠 속에서 우물을 들여다본 순간 연아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바닥이 보이던 우물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생각지 못한 빠른 속도로요. 새벽까지 지켜본 연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긴 시간 말라있던 사실을 잊을 만큼 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막혀있던 물줄기가 마침내 터진 것이었죠. 동이 트자 연아는 서둘러 남편을 깨웠습니다. 재현은 놀라 벌떡 일어나 우물가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한바탕 소란에 김씨 부인도 마당으로 나왔어요. 수십 년 동안 말라있던 우물에 물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글썽였죠.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재현의 집에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물이 찰랑이게 가득 찬 우물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마른 지 수십 년이 더 된 우물에서 물이 나다니. 이게 바로 기적이었어요. 어떤 이는 하늘이 도왔다 했고 어떤 이는 직관의 딸이라 가능한 일이었다 했습니다. 하지만 재현과 김씨 부인은 알고 있었어요. 짧은 비는 문을 두드렸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 문을 연 것은 지날 6달 동안의 손길이었다는 것을요. 연아가 하나하나 걷어낸 돌들이, 찾아낸 물길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이 유물을 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같이 놀라운 일에 사람들이 물을 길어 마셔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는 하나같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물맛이 다르다는 것이었죠. 이 물은 쇠맛도 흙내도 없었어요. 입에 넣으면 부드럽고 목으로 넘기면 시원했습니다. 마시고 나면 몸속 깊이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이는 분명 다른 곳의 물들과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연로하신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물물이 아니고 약수라고 하셨죠. 여러 물줄기가 땅속 깊은 곳에서 만나 오랜 세월 돌과 흙을 타고 흐른 물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좋은 기운을 머금게 된 것이었죠. 사람들은 약수라는 말에 서로 물을 한 바가지씩 얻어 마셨습니다. 며칠 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사람은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잠을 설치던 김씨가 깊이 잠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없던 입맛도 돌아오고 기력도 조금씩 생겼죠. 연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께 그 물을 드렸습니다. 김씨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박씨집 우물물이 약수라는 말이 이웃 마을까지 전해졌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물을 얻으러 왔습니다. 연하는 누구에게든 물을 나눠주었어요. 신기하게도 우물은 그동안 말랐던 기간이 거짓말처럼 가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내주어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지만도 않았어요. 그녀는 약수인 우물물로 장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메조를 쓰고 같은 소금을 써도 물이 다르니 장맛이 달랐어요. 깊은 맛이 났고 감칠맛 또한 일품이었습니다. 술도 빚었어요. 다른 집 막걸리와는 확연히 다른 맛이 났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뒷맛이 개운했죠. 재현은 아내가 만든 장과 술을 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네에서 소문난 약수로 만들었다는 호기심에 사던 사람들이 맛을 보고는 단골이 되었어요. 박씨집 장은 다르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박씨집 막걸리는 숙취가 없다는 말도 퍼졌죠. 재현의 집에는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습니다. 물을 얻으러 오는 사람, 장을 사러 오는 사람, 술을 사러 오는 사람. 낡은 집 마당은 어느새 사람들로 붐볐어요. 한적하던 집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늘 정성껏 손님들을 대했어요. 물을 구하러 온 이에게는 넉넉히 퍼주었고 물건을 사러 온 이들에게는 후하게 담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인심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죠. 마을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은 우물이 깊은 게 아니라 사람이 깊어. 욕심 없는 며느리가 복을 불러들인 게지. 그렇게 한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재현의 집에는 꾸준히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연하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어요. 반면 재현의 형들인 재석과 재윤의 형편은 나날이 어려워졌습니다. 가뭄으로 농사를 망친 두 형제는 추수 때 걷어들인 것이 거의 없었어요. 텅 빈 곳간으로 새로 지은 집에 빚도 갚을 생각을 하니 답이 없었습니다. 이씨 부인과 최씨 부인은 저마다 시름이 깊어갔죠. 어느 날 재석이 막내 동생의 집을 지나다가 그 북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물동이를 이고 가고 장독대 앞에 줄을 서 있는 광경이었어요. 붐비는 동생의 집을 한참 보던 재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뒤 재윤도 우연히 막내네 집 앞을 지나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형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비웃으며 떠넘긴 마른 우물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두 형제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시샘이 뒤섞여 자라나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재석과 재윤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추수를 해봐야 거둬들인 곡식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새 집을 지으며 진 빚을 갚아야 했고 식구들 먹을 양식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두 형제는 밤낮으로 궁리를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재석의 집에 재윤이 찾아왔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한숨만 내쉬었어요. 이씨 부인이 막걸리 한 사발을 내왔지만 형제는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재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님, 막내 동생네가 우물로 장사를 해서 제법 돈을 모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들었다. 약수라는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재윤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 우물이 분디 누구 것입니까? 우리가 받았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재석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지. 알았더라면 우물을 그냥 넘기지 않았을 게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 불만을 늘어놓았어요. 그러다 재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우물도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산이니 우리에게도 몫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재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훗날을 도모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틀 뒤, 재석과 재윤은 함께 막내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각각 물을 길러오기도 장을 사러 오기도 했습니다. 형제들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불편해졌죠. 재현이 형들을 맞았습니다. 형님들,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재석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말했습니다. 동생아, 일이 잘 되어가는구나. 재윤도 거들었죠. 우물이 다시 살아나다니 참 다행이구나. 재현은 형들의 말투가 편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연아가 차를 내왔고 김씨 부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약수로 끓인 듯한 차는 평소 자신이 먹던 것보다 훨씬 맛이 좋은 느낌이었어요. 대접받은 차를 맛보며 더 욕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차를 한 입 마신 재석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동생아, 그 우물 말이다. 생각해보니 그것도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산이 아니냐. 유산은 형제가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우물만 네가 독차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재윤도 한마디 얹었습니다. 우리도 그 우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나눠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우물을 공동으로 관리하든지 말이다.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산을 나눌 때 형님들께서 친히 우물은 저에게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을 어르신들도 다 보신 일입니다. 재석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는 그 우물이 마른 줄만 알았지. 물이 나올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내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재윤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우리도 권리가 있어. 연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우물은 저희가 6달을 매달려 살린 것입니다. 돌을 하나하나 걷어내고 막힌 물길을 찾아낸 것은 저희의 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물이 흐르던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재석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것이 무슨 대수요? 우물 자체가 원래 이 집안의 것이었고 자네가 손을 좀 댔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네. 재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이만 돌아가시지요. 저희는 정당하게 받은 유산을 정당하게 일궈낸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 재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네가 지금 형들을 무시하는 것이냐? 형제 얘도 모르는 게야? 재윤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동생이란 것이 안면몰수하고 모른 척하겠다는 게냐? 그때였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김씨 부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던 여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김씨는 두 아들들을 향해 바라봤죠. 재석과 재윤은 어머니의 눈빛에 주춤했습니다. 살아생전 어머니가 저렇게 서늘한 눈빛으로 자신들을 바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씨는 두 아들 앞에 굳은 얼굴로 섰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엇하는 것이냐? 김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석이 변명하려 했어요. 어머님, 그 우물도 아버님께서... 김씨가 말을 잘랐습니다. 입 다물어라. 재석과 재윤은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자식들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던 어머니였습니다. 김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 우물은 너희 것이 아니다. 어머님.
재윤이 말을 하려 했지만 김 씨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유산을 나눌 때 너희가 무엇라 했느냐? 좋은 눈은 다 가져가고 마른 우물은 쓸모없다며 동생에게 떠넘기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그것이 값어치가 있으니 나눠달라 함은 염치가 없는 것이다. 재석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희 형편이 어렵사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것은 누구 탓이냐? 너희가 욕심을 부려 서로 다투다가 논을 망친 것이 아니냐? 물길을 차지하겠다고 둑을 허물고 형제끼리 싸우며 농사를 그르친 것을 이제 와서 동생 탓을 하느냐? 재윤이 항변했습니다. 그것은 형님께서 먼저. 김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누가 먼저든 무슨 상관이냐? 너희 둘 다 욕심을 부린 것이다. 너희 아비처럼 말이다. 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너희는 아비 곁에서 욕심을 배웠고 저 아이는 내 곁에서 참는 법을 배웠다. 그 차이가 오늘의 이 집을 만든 것이다. 김 씨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비는 평생 더 가지려 했지만 끝내 가진 것이 없었다. 너희도 그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 재현이는 다르다. 적게 받고도 감사히 여겼고 연하를 도와 묵묵히 일궈냈다. 그러니 하늘이 돕는 것이다. 마을 사람 몇이 우물가에 있다가 이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김 씨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재석과 재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김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동생네 우물을 탐내지 말거라. 너희가 버린 것을 동생네외가 살린 것이다. 이제는 당당히 이 아이들의 것이니라. 두 형제는 서슬퍼런 어미의 말에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연하와 재현의 고생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들의 편이었습니다. 재석과 재윤은 얼굴이 뜨거워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둘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박씨 집 큰아들들이 막내네 우물을 탐내다가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들었던 이야기가 온 마을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욕심도 유분수지 자기들이 마른 우물이라며 떠넘긴 것을 이제 와서 달라고 하다니. 재석과 재윤은 마을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씨 부인과 최씨 부인도 창피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면 다른 아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희들이 박신의 큰 댁들이라고, 동선의 우물 탐내다 시어머니에게 망신당한 사람들이라고요. 며칠 뒤 재석이 혼자 논에 나갔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논둑을 보며 땅을 내리쳤어요. 그때 우물만 차지했어도, 그때 동생을 비웃지만 않았어도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재윤도 자기 논에 서서 말라버린 흙을 움켜쥐었다 놓았습니다. 세상은 참 공평하지 않다고 중얼거렸어요. 자기들은 비옥한 논을 받았는데도 망했고 동생은 마른 우물을 받았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했기에 불공평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기 잘못은 보지 못했어요. 욕심을 부린 것도, 형제끼리 다툰 것도, 땅을 망친 것도 모두 자신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운이 나빴다고, 동생이 유행수를 만났다고만 생각했죠. 김씨 부인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두 큰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평생을 참고 살았지만 그날만큼은 말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어머니로서 해야 할 말을 한 것이었죠. 김 씨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집에는 묵묵히 일하는 며느리와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진짜 복은 큰 논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한편 연하는 변함없이 자기 일을 했습니다.
우물물로 장을 담그고 술을 빚었어요. 형님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운 뒤에도 연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하나 더 정성을 들여 만들었죠.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형님들이 욕심을 부릴 때도 의연하게 대처했고 시어머니가 편을 들어주시자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여전히 재현의 집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장사는 더욱 번창했어요. 꽤나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음에도 연하는 벌어들인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절약하며 계속해서 모았죠. 어느 날 재현이 물었습니다. 부인, 이렇게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하실 생각이시오? 연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때가 되면 쓸 곳이 있을 것입니다. 재현은 아내의 뜻을 물었지만 연하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웃으며 말했죠. 서방님은 믿고 따라주시면 됩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석과 재윤의 집에서는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하나의 농사를 망쳐 가을 추수에 실패한 대가는 호독했습니다. 빚은 쌓여가고 살림은 쪼들렸죠. 이씨 부인과 채씨 부인은 매일같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반면 재현의 집은 따뜻했어요. 김씨 부인은 건강이 더욱 좋아졌고 연하는 부지런히 일했으며 재현은 아내를 전적으로 믿고 함께 일했어요. 비록 집은 낡았지만 견고히 고쳐낸 그 안은 화목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당의 우물에는 여전히 맑은 물이 콸콸 흘러나왔습니다. 십수년을 말라있던 우물이었지만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풍요로운 셈이 되었어요. 그것을 살린 것은 한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손길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뭄으로 농사를 망친 집들은 곳곳에서 땅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빚을 갚아야 했고 식량을 구해야 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비옥하던 논들이 바짝 마른 채로 헐값에 나왔죠. 연하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지금이다. 그 소식을 들은 연하는 재현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논은 둑이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어느 논은 잡초가 무성했어요. 하지만 연하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땅 자체는 여전히 좋았어요. 다만 주인들이 욕심을 부려 망쳤을 뿐이었죠. 연하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돈으로 하나 둘씩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석의 이웃에 있던 정신의 논 한마지기를 샀어요. 정치는 가뭄으로 농사를 망쳐 땅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을 어귀에 논 두마지기를 샀죠. 그 주인도 빚에 쪼들려 헐값에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박씨네 며느리가 제법 수완이 좋아. 우물 하나로 돈을 벌어 이제 땅까지 사들이네. 그해 봄, 재석이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 집을 지을 때 진 빚을 갚지 못해 빚쟁이가 찾아왔어요. 당장 돈을 갚지 못하면 논도 집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재석은 이리저리 돈을 구하러 다녔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죠. 결국 재석은 논 한마지기를 팔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알렸지만 선뜻 사겠다는 이가 없었어요. 모두 작년의 가뭄을 겪었기에 여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빚쟁이들이 말한 기일이 가까워져 가자 재석은 점점 다급해졌죠. 그때 연하가 재석을 찾아왔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그 논을 사겠습니다. 재석은 놀란 눈으로 연하를 봤어요. 무슨 돈으로 사려고 하냐 물으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물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요. 재석이 얼마나 값을 쳐줄 건지 물었습니다. 연하는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값을 불렀어요. 재석은 표정이 굳어졌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값도 받기 어려웠으니까요. 논 한마지기가 재현 내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재석은 그 돈으로 빚을 갚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비옥한 논을 동생에게 팔다니. 그것도 자신이 얕잡아 보던 막내에게 말입니다.
몇 달 뒤 재윤도 비슷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장에서 쌀을 사다 먹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빚이 쌓였어요. 최 씨 부인은 친정에도 손을 벌렸지만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재윤도 논 한마지기를 팔기로 했죠. 이번에도 연하가 나섰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사겠습니다. 재윤은 씁쓸하게 웃으며 재수 씨마저 우리를 비웃는 거냐며 물었어요. 연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비웃는 것이 아니고 아주버님 어려우신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 말에 재윤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한마지기가 재연내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재석과 재윤은 이제 처음에 받았던 논의 절반도 남지 않았어요. 반면 재연내외는 처음 받은 척박한 논 한마지기에서 시작해 이제 5마지기의 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사들인 논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논둑을 다시 쌓고 물기를 바로잡았어요. 잡초를 뽑아내고 흙을 고르게 했습니다. 재연이 몸을 움직여 일했고 연하는 그 옆에서 이것저것 살폈죠. 봄이 되자 모내기를 했습니다. 연하는 우물물을 논에도 조금씩 댔어요. 약수의 기운이 담긴 물이었습니다. 땅에는 생기가 돌았고 논에 모가 푸르게 자라기 시작했죠. 그 해는 비가 제때 왔습니다. 작년의 가뭄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풍년이 들었어요. 연하가 정성껏 돌본 논에서는 풍성한 벼가 자랐습니다. 다른 집보다 이삭이 더 굵고 가득 찬 알이 맺혔습니다. 추수 때가 되자 재연의 집에는 곡식이 넘쳤습니다. 5마지기 논에서 거둔 벼가 헛간을 가득 채웠어요. 그해 팔고도 먹고도 남을 만큼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죠. 한편 채석과 재윤은 겨우 입에 풀 칠할 정도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땅은 절반으로 줄었고 그나마 남은 논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남은 논을 돌보기보다는 잃은 논에 온 신경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연하가 사들인 논의 작물들이 잘 자랄수록 그들은 더욱더 신경이 거슬렸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니 농사에도 정성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확량은 형편없었죠. 이씨 부인과 채씨 부인은 마을 우물가에서 다른 안악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막내네는 날로 번창하는데 자신들은 날로 쪼들리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재석이 혼자 처량하게 논둑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려 어두워졌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 멀리 동생네 논이 보였습니다.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그 논에서 이제 연화가 거둔 벼가 쌓여 있겠죠. 재석은 땅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때 우물만 차지했어도, 그때 동생을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재윤도 자기 집 마당에서 서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세상은 참 공평하지 않다고 또다시 중얼거렸어요. 자신들은 좋은 것을 받고도 망했고 동생은 나쁜 것을 받고도 잘 되었다고. 하지만 정말로 세상이 불공평한 것일까요? 김씨 부인은 멀리서 그 두 아들의 모습을 지켜봐왔습니다. 자식들의 모습에 안쓰럽기도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스스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김씨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막내네 집으로 향했죠. 그곳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우물물로 장을 담그고 술을 빚었어요. 장사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이웃 고을에서도 박신의 장을 사러 왔죠. 재현은 아내를 도우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낡았던 집도 꾸준히 손을 봐왔습니다. 지붕의 기와를 새 것으로 갈고 벽을 새로 발랐습니다. 마루도 다시 놓고 창문도 바꿨죠. 집이 조금씩 단정해지고 튼튼해져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낡기만 했던 집이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단정한 집이 되었다고요. 그해 겨울
재석이 또다시 논을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욕심껏 지었던 새 집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난방을 하려면 땔감을 사야 했고 식구들 먹을 것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결국 남은 논마저 내놓기로 했죠. 이번에도 연화가 샀습니다. 이제 재석의 손에는 새 집과 작은 밭둑 하나만 남았어요. 재석은 그 돈을 받아주며 뼈저린 후회를 했습니다. 재윤도 이듬해 봄에 마지막 남은 논을 팔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연화에게 팔고 받은 돈으로 당장의 빚은 갚았지만 이제 농사 지을 땅이 없었습니다. 결국 재윤은 남의 논을 소작하며 살아야 했죠. 형들이 그토록 탐내던 논들이 모두 재연내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연하는 그 논들을 정성껏 돌봤어요. 매해 논의 정비를 철저히 하고 관리했습니다. 매년 풍년을 거두었고 그 곡식으로 또 다른 땅을 샀죠. 10년이 흘렀습니다. 재현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 되었어요. 논은 열맞이기가 넘었고 장사도 여전히 잘 되었습니다. 낡았던 집은 번듯한 기와집으로 거듭났죠. 김씨 부인은 건강하게 장수하셨습니다. 약수를 마시고 아들네의 정성어린 시중을 받으며 편안한 노년을 보냈어요. 마을 사람들은 김씨를 부러워했습니다. 재현과 연하 사이에는 자식도 생겼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부모를 닮아 모두 어질고 착했어요. 연하는 자식들에게 헛된 욕심은 독이니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정성을 다하라고 가르쳤죠. 반면 재석과 재윤은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새 집마저 유지하기 어려워 결국 팔고 작은 초가로 이사했어요. 재윤은 소작농으로 살며 겨우 입에 풀칠했습니다. 이씨 부인과 최씨 부인은 한때의 영화를 그리워하며 한숨만 쉬었죠. 두 형제는 가끔 막내네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날로 번창하는 그 집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부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어느 날 재석이 논둑에서 잡초를 뽑다가 말했습니다. 그때 우물만 차지했어도. 옆에서 함께 일하던 재윤이 대답했어요. 형님, 이제 그런 말씀 그만하시지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재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후에는 늘 따라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은 박씨 집안 이야기를 하며 교훈을 삼았습니다. 같은 아비 밑에서 자라도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 우물도 땅도 주인을 달리하고 욕심을 부리면 가진 것마저 잃고 정성을 다하면 없던 것도 생긴다고요. 특히 연화의 이야기는 널리 퍼졌습니다. 마른 우물을 살린 며느리, 6딸을 포기하지 않고 돌을 걷어낸 그 손길. 약수로 장사를 일구고 헐값에 땅을 사들여 가문을 일으킨 지혜. 사람들은 연하를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의 본보기로 삼았죠. 연하는 여전히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어도 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않았고 형님들이 어려워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명절이 되면 조용히 쌀과 반찬을 형님들 집에 보냈습니다. 티나지 않게, 체면이 상하지 않게요. 재석과 재윤은 그 선물을 받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형편이 어려웠으니까요. 어느 해 설날, 형제들이 어머니께 세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제 7순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정하셨습니다. 새 아들이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감회가 깊었죠. 재석과 재윤은 초라한 옷차림이었고 재현은 말끔한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새 아들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 아비가 남긴 것은 논과 집뿐이 아니었느니라. 욕심도 남겼고 조급함도 남겼다. 누군가는 그것을 물려받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멀리했지. 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씨는 계속 말했어요.
땅은 주인을 가린다. 정성을 다하는 이에게는 풍요를 주고 욕심만 부리는 이에게는 재앙을 준다. 우물도 마찬가지니라. 포기하지 않는 이에게는 샘물을 주고 쓸모없다 여기는 이에게는 마른 구멍으로만 남아있지. 재석과 재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은 어머니께 술을 올리며 말했어요. 어머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나이다. 김씨는 막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연화를 불러 손을 함께 잡아주었어요. 너희 덕분에 이 늙은이가 편안한 노년을 보내는구나. 고맙고 또 고맙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가르침을 주셨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옵니다. 그날 저녁, 형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석과 재유는 터덜터덜 걸어서 돌아가야 했고, 배웅을 마친 재현은 따뜻하고 풍요로운 집으로 돌아갔어요. 세 형제의 처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김씨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재현이 모든 비용을 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위로를 전했죠. 김씨가 남긴 유언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라고 한 돈이 조금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김씨가 평생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재석과 재유는 그 돈을 받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죠. 어머니는 끝까지 자식들을 똑같이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재현의 가문은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연하가 가르친 대로 자식들도 욕심 없이 정성껏 일했어요. 우물은 여전히 맑은 약수를 내었고 노는 해마다 풍년을 거두었습니다. 박씨 가문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비옥한 토지를 마다하고 메마른 우물을 상속받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는 손길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욕심이 아닌 정성이 진짜 불을 부른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이야기와 함께 전하며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성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과욕은 가진 것마저 잃게 만든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재미있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저는 이만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